22번째 글입니다. 강둑에 올라서자 마부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 호텔로 모실까요? 어디가 좋을까? 시비르스카야가 가장 낫죠. 하지만 듀코프도 좋아요. 자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마부는 다시 비스듬히 앉아 속도를 높였다. 도시는 여느 도시와 비슷했다. 메조닌과 이 메조닌은 건축과 관련한 용어인데요. 기능보다는 장식을 위해 주택 전면의 중간 부분에 만든 상부 구조물로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사각, 육각, 팔각, 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외벽을 대해서 만든다. 19세기 러시아에 메조닌을 설치한 주택이 유행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조닌과 녹색 지붕이 있는 똑같은 집들, 똑같은 교회, 주요 거리의 가판들과 상점들, 심지어 똑같은 순경들. 다만 집들이 거의 다 목조 건물이었고 거리는 포장되지 않았다.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에서 마부가 호텔 입구 앞에 첼레카를 댔다. 하지만 빈방이 없어서 다른 호텔로 가야 했다. 그 호텔에는 빈방이 있었다. 네올류도프는 2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어느 정도 청결함과 쾌적함을 갖춘 익숙한 조건에 있게 됐다. 배정받은 방이 호화롭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네올류도프는 역마차와 여인숙과 숙박소를 전전하고 난 후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숙박소에 묵기 시작한 뒤로 깨끗이 없앨 수 있었던 일을 떨어내야 했다. 짐을 풀자 그는 곧 첼레카를 타고서 전기 목욕탕에 갔다가 풀먹인 루바시카와 다소 구겨진 바지와 프로코트와 외투로 도시인다운 차림을 하고는 지방관을 찾아갔다. 호텔 수위가 상마차를 불러주었다. 살찐 키르키스산 말이 끄는 삐걱거리는 2인승 무게마차는 네올류도프를 태우고 보초의 여러 명과 순경 한 명이 서 있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로 갔다. 건물 앞쪽과 뒤쪽에 정원이 있었다. 헐벗은 가지들이 넓게 뻗은 사시나무와 자작나무들 사이에 무성하고 짚푸른 전나무와 소나무들이 서 있었다. 지방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네올류도프는 하인에게 명함을 주며 지방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인이 다행스러운 답변을 가지고 돌아왔다.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대기실, 제복을 입은 하인, 전령변, 계단, 반질반질하게 광을 낸 세곡마루, 이 모든 것이 베테르부르크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했다. 다만 좀 더 지저분하고 좀 더 웅장했다. 하인이 네올류도프를 서재로 안냈다. 지방관은 코가 감자처럼 생기고 이마와 부스진 머리에 혹이 튀어나오고 눈밑이 불룩하게 늘어져 마치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는 다혈질의 남자였다. 타타르 풍의 실크 할라트를 걸치고 앉아 손에 담배를 든 채 은제 홀더에 끼운 컵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할라트를 입고 맞이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아예 맞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그가 주름 잡힌 투실투실한 목을 할라트로 가리며 말했다. 난 몸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가질 않아요. 무슨 일로 이처럼 먼 우리 왕국까지 왔습니까? 죄수 무리를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네올류도프가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아울러 다른 한 가지 상황에 대해 가깝게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방관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차를 홀짝인 후 공작석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그리고 눈 두덩이 부은 가늘고 반짝이는 눈을 네올류도프에게서 떼지 않으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저 담배를 피우고 싶은지 묻기 위해 딱 한 번 네올류도프의 말을 가로막았을 뿐이다. 지방관은 자유주의와 인도주의와 자신의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군인 유형에 속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인 그는 곧 그런 조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내적 모순을 보지 않기 위해 군인들 사이에 만연한 과음하는 습관에 점점 더 탐닉하고 열중한 나머지 35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난 후에는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완전히 술에 절어 있었다.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기만 해도 취기를 느꼈다. 그에게 술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 됐다. 그래서 매일 저녁 무릎이면 만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아주 잘 적응해서 비틀거리지도 특별히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설사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는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멍청한 소리를 찌끄리던 사람들은 다 현명한 말로 받아들였다. 오로지 아침에만, 즉 네올리도프가 찾아간 그 시간에만 그는 이성적인 인간처럼 보였고 상대의 말을 이해했으며 죄도 분별을 잃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미덕을 지닌 셈이다 라는 평소 즐겨 쓰는 속담을 다소 성공적으로 실현해냈다. 정부의 상층부는 그가 술고래이긴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양을 갖춘 데다. 괄호 열고 술독에 빠진 이후로 그의 교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양을 갖춘 데다 대담하고 민첩하고 당당하고 노련하며 술에 취했을 때조차 절도 있게 처신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지금처럼 책임이 막중한 요직에 임명하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 네올리도프는 자신이 관심을 둔 사람은 여자라고 그녀는 아무 죄도 없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그녀를 위한 청원서가 폐하에게 제출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랬군요. 그래서요? 지방관이 말했다. 베텔부르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재판 소식을 늦어도 이달 안에 이곳으로 보내주겠다고요. 네올리도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지방관은 뭉툭한 손을 탁자로 뻗어 배를 누르고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유난히 크게 기침을 하면서 계속 네올리도프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출된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그 여자를 이곳에 남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인, 그러니까 군복 차림의 졸병이 들어왔다. 안나 바실리예브나가 일어났는지 물어봐. 지방관이 졸병에게 말했다. 차도 더 가져오고. 지방관은 네올리도프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청은 뭡니까? 다른 청은 네올리도프는 계속 말했다. 그 죄수 무리에 속한 정치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방관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이곳 병원에 두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 정치범들 중 한 명이 옆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와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옆에 남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지방관은 빛나는 눈동자로 유심히 바라보더니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싶은 듯 묵묵히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네올리도프가 말을 마치자 그는 탁자 위에서 책을 집어들고 손가락에 재빠르게 침을 바르며 페이지를 넘기더니 결혼에 관한 조항을 찾아 그것을 읽었다. 그녀는 무슨 형을 선고받았습니까? 그가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징역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다고 해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처지가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잠깐 자유인인 남자와 결혼한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누구의 형이 더 무거운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남자 쪽입니까? 여자 쪽입니까? 두 사람 모두 징역 노동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더 이야기할 것도 없군요. 지방관이 웃으면서 말했다.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형을 받았다는 말이죠. 병을 앓고 있으니 남자는 두고 가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그의 운명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가 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결혼한다 해도 이곳에 남을 수 없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커피를 들고 계십니다. 하인이 보고했다. 지방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지요.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써주십시오. 네올리도프는 그들의 이름을 썼다. 그것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병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네올리도프의 요청에 장군이 답했다. 그럼 물론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신에겐 돈이 있지요. 여기 우리 지방에서는 무엇이든 돈이면 해결됩니다. 나에게 뇌물을 건절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뇌물을 받는데 어떻게 건절합니까? 관등이 낮을수록 그런 풍조는 더욱 심합니다. 그렇다고 5천 베르스타 멀리에서 어떻게 관리들을 감시하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어느 관리나 다 작은 짜르인데요. 내가 여기에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아마 정치범들을 보러 간 적이 있을 겁니다.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았겠죠?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정치범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소장과 호송병은 뇌물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40코페이카의 봉급과 이 봉급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러시아 원문에는 봉급 40코페이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일르두기에 그렇게 적어놨다고 하네요. 일르두기에서 언급한 소련의 라두가 출판사의 영역본에는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감옥의 근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봉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당 40코페이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40코페이카의 봉급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나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들이나 당신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 자신이 법의 준엄하기 이를 데 없는 문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 인간이라 연민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난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난 이 신뢰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 문제는 결론이 났군요. 그럼 이제 당신이 있던 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방관은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인간애를 전부 보여주고 싶은 듯 이것저것 묻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3번째 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무엇입니까? 듀크 호텔인가요? 글쎄요, 거긴 아주 지독한 곳인데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시죠. 지방관이 네올류도프를 놓아주며 말했다. 5시입니다. 영어를 하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잘 됐군요. 그게 말이죠. 영국인 한 명이 막 도착했습니다. 여행자예요. 시베리아의 유영지와 감옥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올 겁니다. 당신도 오세요. 우리는 5시에 식사를 합니다. 아내는 시간 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와 그 병자에 대한 답변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병자 옆에 누군가를 남겨둘 수 있겠죠. 지방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흥분이 뒤섞인 활기를 느끼면서 네올류도프는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은 천장이 둥글고 낮은 곳이었다. 몇몇 직원들이 창구 너머에 앉아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직원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민첩하게 봉투들을 끌어당기며 쉼 없이 소인을 찍어댔다. 네올류도프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름을 떼자마자 직원이 그의 앞으로 온 꽤 많은 우편물을 바로 건넸다. 그 중에는 우편 황금, 편지 몇 통과 책 몇 권, 조국의 기록. 이 조국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간되던 잡지로 러시아에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랍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이따금 논조가 바뀌긴 했지만 혁명적 비평가 벨린스키, 인민주의자 미알릴롭스키, 풍자소설가 살티코프 등이 주필이나 필자 등으로 참여한 진보적인 잡지였다고 하네요. 이 조국의 기록, 최신호도 있었다. 편지들을 받아든 네올류도프는 긴 나무 의자로 물러났다. 책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병사 옆에 나란히 앉아 수령한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 등기 우편이 하나 있었다. 선명한 빨간색 봉납에 소인이 뚜렷하게 찍힌 매우 아름다운 봉투였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가 그것이 어떤 공문서가 동봉된 셀레닌의 편지임을 깨닫고는 피가 얼굴로 쏠리고 심장이 조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카츄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설마 기각인가? 네올류도프는 알아보기 힘들 만큼 빽빽하고 꾸불꾸불한 작은 글씨를 황급히 훑다가 기쁨의 한숨을 쉬었다. 판결의 내용은 반가운 것이었다. 셀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내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 마슬로바에 관해서는 자네 말이 옳았어. 사건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니 마슬로바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부당한 일이 벌어졌더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자네가 전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위원회뿐이었어. 난 그곳에서 사건의 해결을 도울 수 있었지. 여기 예카체리바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나에게 알려준 주소로 감형 증명서 사본을 보낼게. 원본은 마슬로바가 재판 때 구금되어 있던 곳으로 발송됐어. 아마 곧 시베리아 중앙관리국으로 전송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자네에게 서둘러 전하고 싶었어. 우정의 악수를 청하며 자네의 셀레닌. 다행이네요. 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제 직속 청원서 사무국 무슨 과
몇 년 몇 월 며칠. 황제의 직속 청원 사무국 국장의 지시에 따라 본 증명서를 통해 소시민 예카체리나 마슬로바에게 선고한다. 황제께서는 상신된 보고서를 보시고 마슬로바의 청원에 관용을 베푸시어 징역형을 시베리아 인근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윤허하셨다. 반갑고 중요한 소식이었다. 네올류도프가 카츄샤를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됐다. 사실 그녀의 달라진 처지는 그녀와의 관계의 새로운 복잡함을 불러왔다. 그녀가 징역수로 있는 한 네올류도프가 제안한 결혼은 실제 결혼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처지를 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만 이의를 지녔다. 이제 그들이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네올류도프는 아직 이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와 시몬손의 관계는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녀가 시몬손과 결합하는데 동의한다면 잘된 일일까? 잘못된 일일까? 그는 도저히 이 상념들을 정리할 수 없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게 나중에는 분명해지겠지. 그는 생각했다. 지금 필요한 건 가능한 빨리 그녀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는 손에 든 사본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나오자 마부에게 감옥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그날 아침 지방관은 감옥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올류도프는 상층부 책임자들에게서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아래 사람들에게서 쉽게 얻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카츄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쩌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아울러 크릴초프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와 마리아에게 지방관의 말을 전하기 위해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감옥 소장은 입꼬리를 향하는 구렛나루와 콧수염을 지닌 키가 아주 크고 뚱뚱하고 위풍당당한 남자였다. 그는 매우 엄한 태도로 네올류도프를 맞이하고는 상부의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면회를 허락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두 수도에서도 면회를 허락받았다는 네올류도프의 말에 소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난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의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도의 신사인 당신들이 우리를 놀래고 당황하게 하려나 본데 동부 시베리아에 사는 우리도 법을 확실히 알아. 당신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황제 폐하의 직속 사무국에서 발행한 공문의 사본도 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감옥의 벽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네올류도프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 사본을 제출하면 마슬로바가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네올류도프의 순진한 예상에 소장은 그저 경멸하듯 조소를 흘리며 어떤 죄수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마슬로바에게 감형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풀어주겠다는 것이 그가 약속한 전부였다. 소장은 크릴초프의 건강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런 죄수가 있는지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네올류도프는 마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소장이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정원의 2배를 수용해 미어 터질 듯한 감옥에 이 무렵 집단 티푸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네올류도프를 태우고 가던 마부가 도중에 말했다. 감옥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어떤 역병이 그들을 덮친 거죠. 하루에 20명씩 매장한대요. 네. 다음 24번째 글입니다. 감옥에서 낭패를 보긴 했지만 네올류도프는 여전히 흥분이 뒤섞인 활기찬 기분으로 마슬로바의 감형에 대한 공문서가 도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 지사의 집무실로 향했다. 공문서는 없었다. 그래서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이 일에 대해서 셀레닌과 변호사 앞으로 다급하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흘깃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지방관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갈 시간이었다. 카츄샤가 자신의 감형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이 도중에 또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주거지는 어디로 정해질까? 난 어떤 식으로 그녀와 살게 될까? 시몬소는 어떻게 하지? 그녀와 시몬소는 무슨 관계일까?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에 생각이 미쳤다. 그 순간 그녀의 과거도 떠올랐다. 잊어야 해, 지워야 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머릿속에서 그녀에 대한 생각을 황급히 지웠다. 때가 되면 알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지방관에게 할 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올루도프에게 익숙하고 부유층과 고관들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화로움을 한껏 더한 지방관의 만찬은 오랫동안 사치는커녕 가장 원초적인 편의시설마저 없이 지낸 그에게 유난히 기분 좋게 다가왔다. 여주인은 니콜라이 1세의 궁정에서 궁인으로 있던 베테르부르크식의 고풍스러운 상류층 귀부인이었다. 프랑스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반해 러시아어는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매우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손짓을 할 때도 허리에서 팔꿈치를 떼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조용히 다소 우울하게 정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손님들에게는 비록 사람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식으로 대하긴 해도 대단히 살갑게 굴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매우 세련된 아침을 하며 네올루도프를 자기 사람인 양 맞이했다. 그 때문에 네올루도프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새삼스럽게 인식하며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시베리아로 이끈 특이하긴 했지만 성실한 그 행동을 자신도 이미 알며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 세련된 아침이며 지방관 저택의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환경 때문에 네올루도프는 아름다운 실내 장식, 맛있는 음식, 자신에게 익숙한 불효인 품이 있는 사람들과의 평안하고 기분 좋은 교제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마치 최근에 겪은 모든 상황은 그저 꿈이었고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다. 만찬 자리에는 집안 사람들, 즉 지방관의 딸과 사위와 부관 외에도 영국인, 금광을 소유한 상인, 시베리아의 먼 도시에서 온 현지사가 참석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네올루도프에게는 기분 좋게 느껴졌다.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영국인은 프랑스어가 매우 서툴렀지만 영어로는 웅변적으로 인상 깊게 말을 대단히 잘했다. 그는 견문이 매우 넓었으며 아메리카, 인도, 일본, 시베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다. 금광을 소유한 젊은 상인은 런던에서 맞춘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가 달린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상당한 규모의 장서를 갖추었고 자선 사업에도 많은 돈을 기부했으며 유럽식 자유주의 신념을 고수했다. 건강한 농민이라는 나무에 유럽 문화를 접붙여 산출한 완전히 새롭고 건실한 유형의 인간이어서 네올루도프에게 호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농민의 아들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먼 도시에서 온 현지사는 네올루도프가 베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정부 부수의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성긴 곱슬머리, 부드러운 하늘색 눈동자, 세심하게 손질한 반지 낀 하얀 손, 기분 좋은 미소를 지닌 투실투실한 남자였다. 특히 하반신이 대단히 뚱뚱했다. 이 집의 주인은 뇌물이 횡행하는 가운데 혼자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사를 높이 평가했다. 음악을 몹시 사랑하고 스스로도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여주인은 현지사가 훌륭한 음악가인데다 그녀와 함께 연탄곡을 치기도 한다는 이유로 그를 높이 평가했다. 네올루도프는 몹시 부드러운 기분에 젖어 오늘은 이 남자에게조차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턱이 파르스름하고 쾌활하고 활기찬 부관은 모든 일에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네올루도프는 그의 선량함에 호감을 느꼈다. 네올루도프가 가장 기분 좋게 느낀 이들은 지방관의 사랑스러운 젊은 딸과 남편이었다. 평범한 외모에 순수한 마음을 지닌 그 딸은 두 자녀를 보살피는 데 열중했다. 사랑에 빠져 오랫동안 부모와 싸운 끝에 결혼한 그녀의 남편은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자유주의 성향의 겸손하고 지적인 관료로서 통계학에 몰두했고 특히 이민족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민족에게 애정을 느끼며 그들을 연구했고 멸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애썼다. 모두가 네올루도프에게 다정하고 친절했을 뿐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인물로서 그의 방문을 반겼다. 군복의 하얀 십자 훈장을 목에 걸고 만찬 자리에 나온 지방관은 오랜 지인처럼 네올루도프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손님들을 자쿠스카와 보드카가 마련된 탁자로 이끌었다. 지방관이 자기가 만난 후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네올루도프는 우체국에 갔다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인물의 감형 소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옥을 방문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다시 청했다. 식사 자리에서 업무 이야기가 나온 게 못마땅한지 지방관은 얼굴을 찌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드카 드시겠습니까? 지방관은 가까이 다가온 영국인에게 프랑스어로 말했다. 영국인은 보드카를 마시고는
오늘 교회와 공장을 방문했는데 호송 죄수를 위한 큰 규모의 임시 감옥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침 잘 됐군요. 지방관이 네올류도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함께 가도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통행증을 드리게. 그가 부관에게 말했다. 언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올류도프가 영국인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감옥을 방문하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인이 말했다. 다들 감방에 있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을 테니 모든 게 그대로겠죠. 아, 저분은 감옥의 매력을 온전히 보고 싶은가 보죠. 보라고 해요. 나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국 출판물을 통해 읽어보라죠. 지방관은 이렇게 말하고 만찬을 위한 식탁으로 다가갔다. 여주인이 식탁 옆에서 손님들에게 좌석을 지정해주고 있었다. 네올류도프는 여주인과 영국인 사이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지방관의 딸과 전직 국장이 앉았다. 식사하는 동안 영국인이 들려준 인도며 지방관이 강하게 비판한 통킹 원정이며, 이 통킹 원정은 1882년부터 86년에 걸쳐 러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통킹 지방에 원정군을 파견해 이 지역을 프랑스형으로 삼았다. 예, 이 통킹 쪽에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이 싸우게 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이 통킹 원정이며 시베리아 전체에서 횡행하는 사기와 뇌물 등에 대해서 대화가 간간히 이어졌다. 네올류도프는 이 모든 대화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식사를 끝내고 응접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글래드스턴에 대해, 글래드스턴은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처음에는 보수당원이었지만 나중에 자유당에 합류해 4차례 영국 수상을 역임했고 재임 기간에 자유주의적인 많은 개혁을 이뤄낸 그런 사람이랍니다. 글래드스틴에 대해 영국인과 여주인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됐다. 네올류도프는 자신이 그 대화에서 상대방도 주목할 만큼 현명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훌륭한 식사를 하고 좋은 술을 마신 후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다정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 틈에서 커피를 마시노라니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다. 영국인의 요청으로 여주인이 전직 국장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둘이 열심히 연습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네올류도프는 오랜만에 자신에 대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를 경험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간인지 지금 막 깨달은 것 같았다. 그랜드 피아노는 훌륭했고 교향곡 연주도 좋았다. 적어도 이 교향곡을 잘 알고 좋아하는 네올류도프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아름다운 안단테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선행에 대한 감동으로 콧날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맛본 즐거움에 대해 여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네올류도프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 했다. 그때 딸이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말을 건넸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물으셨죠? 혹시 보고 싶으세요? 얘는 누구나 자기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딸의 사랑스러운 순진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작은 전혀 관심이 없단다. 천만에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올류도프가 그 넘쳐 흐르는 행복한 모성애에 감동하며 말했다. 보여주십시오. 자기 젖먹이들을 보여주겠다고 공작을 데려가다니. 지방간이 사위와 건강업자와 부검과 함께 앉아있던 가드놀이 탁자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끌끌 웃었다. 가요. 가서 의무를 다하시구려. 그 사이 젊은 여인은 이제 곧 자기 아이들이 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흥분했는지 네올류도프 앞으로 빠르게 발을 놀리며 집안 깊숙이 자리한 방으로 향했다. 천장이 높고 하얀 벽지를 바른 세 번째 방에는 짙은 새 갓을 씌운 작은 램프가 켜져 있고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침대 사이에는 시베리아 사람답게 강대뼈가 튀어나온 선량한 얼굴의 보모가 하얀 케이프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보모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2살배기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입을 벌리고 베개 위에 긴 곱슬머리를 흩뜨려뜨린 채 새근새근 자고 있는 첫 번째 침대로 몸을 숙였다. 얘가 가차예요. 어머니는 하늘색 줄무늬를 넣어서 뜬 이불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불 밖으로 자그맣고 하얀 발 뒤꿈치가 빠져나와 있었다. 예쁘죠? 이제 겨우 2살이랍니다. 정말 귀엽네요. 그리고 얘는 바슈크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요. 완전히 다른 유형이죠.
전형적인 시베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생긴 사내 아이군요. 네올리도프가 엎드려 자는 통통한 아기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쇠사슬, 삭박한 머리, 구타, 타락, 죽어가는 크릴초프, 카츄사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떠올렸다. 그러자 질투심이 일었다. 이 순간 우아하고 순수해 보이는 그 행복을 그 역시 갖고 싶었다. 몇 번이고 아이들을 칭찬해 그 칭찬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만족시킨 후 그는 그녀를 따라 응접실로 돌아왔다. 영국인이 약속대로 함께 감옥에 가기 위해 벌써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관 부부와 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네올리도프는 영국인과 함께 지방관 집의 현관 계단을 나섰다. 날씨가 변했다. 한방눈이 펄펄 날리며 어느새 길, 지붕, 정원의 나무, 마차 승강장, 마차 덮개, 말의 등을 덮었다. 영국인한테 자기 승용 마차가 있어서 네올리도프는 그 마부에게 감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는 홀로 자신의 2인승 무게 마차에 올라 불쾌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분을 안고서 눈 위를 간신히 굴러가는 푹신한 마차에 몸을 맡긴 채 영국인을 뒤따라갔다. 25번째 글입니다. 이 순간 깨끗하고 하얀 눈이 마차 승강장이며 지붕이며 벽이며 모든 것을 뒤덮었는데도 정문 아래 등불 하나와 보초병 한 명이 보이는 스산한 감옥 건물은 전면 전체의 불 켜진 창문들 때문에 아침보다 한층 더 스산한 인상을 풍겼다. 위풍당당한 소장이 정무도로 나와 등불 옆에서 네올리도프와 영국인이 받은 통행증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탄탄한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그들을 데리고 앞마당으로 가 오른쪽 문을 지나서 층계를 따라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한 후 무엇을 도와줄지 물었다. 당장 마슬로바를 보고 싶다는 네올리도프의 바람을 확인하자 간수를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영국인이 네올리도프를 통해 곧바로 던지기 시작한 질문에 답할 준비를 했다. 감옥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몇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몇 명, 여자와 아이는 몇 명입니까? 징역수는 몇 명, 유형수는 몇 명,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병자는 몇 명입니까? 네올리도프는 스스로에게도 뜻밖일 만큼 눈앞에 닥친 면회에 당황하여 말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영국인과 소장의 말을 통역했다. 영국인을 위해 통역하던 중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사무실의 문이 열리더니 대부분 그랬듯 간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머리 수건을 메고 죄수용 상의를 입은 카츄샤가 들어왔다. 그녀를 본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살고 싶어. 가족과 아이를 갖고 싶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그녀가 눈을 들지 않고 재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맞으러 몇 걸음 나아갔다. 그에게는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고 기분 나쁜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은 다시 그녀가 그를 비난하던 때와 똑같은 표정을 띄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했고 손가락이 위도 끝자락을 발작적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다가 아래로 향하곤 했다. 감형을 받게 된 것을 압니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네, 간수가 말해 주었어요.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어요. 둘이서 함께 깊이 생각해... 그녀가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뭘 생각해야 하는데요?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가 가는 곳으로 저도 함께 갈 거예요. 몹시 흥분했지만 그녀는 네올리도프를 올려다보며 빠르고 분명하게 그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한 듯 했다. 정말입니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어쩌겠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분이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녀는 두려운 듯 입을 다물더니 표현을 고쳤다. 제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전 그걸 행복으로 여겨야 해요.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둘 중 하나겠지. 카츄사가 시몬손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그녀를 위해 치르려던 희생을 전혀 바라지 않거나 날 변함없이 사랑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거부하고 시몬손과 운명을 합쳐 자신의 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려는 거야. 네올리도프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끄러워졌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말했다.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건 이미 가버렸어요. 그리고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는 정말 특별한 분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올류도프가 입을 열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녀는 다시 그의 말을 막았다.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할까봐 혹은 자신이 모든 걸 다 말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듯 했다. 아니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신눈으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네,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당신도 살아야죠. 그가 방금 스스로 한테 했던 말을 그녀가 그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었다. 그는 부끄러웠을 뿐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잃게 될 모든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 당신이 이곳에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고생하지 않았어요. 난 좋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당신을 돕고 싶은데요. 우리에겐, 그녀는 우리라고 말하고 네올류도프를 쳐다보았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올류도프가 말했다. 이것저것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계산서는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검은 눈이 그릉하게 차오른 눈물로 반짝였다.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여자라고요? 그녀가 눈물을 비치며 말했다. 슬픈 미소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준비됐습니까? 그 사이 영국인이 말했다. 다 됐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영국인에게 대답하고 그녀에게 크릴초프에 대해서 물었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는 대로 침착하게 말했다. 크릴초프는 도중에 매우 쇠약해져서 곧바로 병원에 보내졌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몹시 걱정하며 그를 돌볼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럼 가도 될까요? 그녀는 영국인이 기다리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날 테니까요. 네올류도프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그녀는 들릴락 말락 나직이 말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마주쳤다. 그녀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묘한 사시의 눈빛과 슬픈 미소를 보면서 네올류도프는 그녀가 결심을 굳힌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정 중 두 번째가 맞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자기와 얽히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니 시몬손과 함께 떠나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동시에 그와 헤어지게 되어 괴로운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가 재빨리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네올류도프가 영국인과 함께 가려고 돌아보니 영국인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네올류도프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벽 옆에 놓인 긴 나무 의자에 앉았다. 문득 끔찍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가 피곤했던 것은 불면의 밤 때문도 여독 때문도 흥분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삶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그는 눈을 감자마자 순식간에 죽음 같은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감방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소장이 물었다. 네올류도프는 눈을 번쩍 뜨고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필기를 끝낸 영국인이 감방을 둘러보고 싶어 했다. 지친 네올류도프는 무심하게 그를 뒤따랐다.